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 후진적 사고가 반복되는데 책임을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50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신문 동아일보 헤드라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썼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둘러싸고 시청, 도청, 경찰이 지금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문제를 하나만 짚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지금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소부장주가 먼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 다시 활기를 찾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보다는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뉴스가 더 눈길을 끕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5%, 엄청난 빚입니다. 주요국 중에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작아 보이지만 만약 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 말해 중산층이 무너져 한국의 가계 대부분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런 악순환 고리에 걸려든다면 우리 경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은 물론 세계 주요 결제통화도 아닌 변방의 화폐인 원화를 가진 나라에서 국가 채무 역시 GDP의 5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가계부채와 국가 채무 둘 다 뇌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우리 경제는 대외 변수에 워낙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런 탓에 대내외적으로 경제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별것 아닌 일에도 소비는 위축되고 금융은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환율은 급등합니다. 그 경우 이런 금융의 동맥경화 현상이 깊어지면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 효율성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국가의 경제 성장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파이를 키울 주체인 기업부터 움츠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우리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성장률 전망치가 더욱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올랐는데, 세계 경제 전망치가 다 오르는데 한국만 계속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가계부채를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금융권 가계부채는 1845조.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새 5조 9천억이 늘어나서 1062조 3천억입니다. 가계부채가 이처럼 폭증을 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영끌투자, 빚투로 상징되는 이 자산투자 열풍을 꼽습니다. 어떻든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 문제를 잠깐만 짚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여기서 사망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재난 대응 주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충북도 청주시 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간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30분 전에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죠. 그리고 사고 1시간 40분 전부터 침수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112와 119 등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지자체든 경찰이든 소방당국이든 누구든 공복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통제에 나섰을 것이고 이런 대형 참사는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일과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관행이 지금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관행이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청주시는 15일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흥덕구로부터 교통통제나 주민 대피 등을 조치해 달라는 금강 홍수 통제소의 통보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20분 뒤인 사고 약 40분 전에 청주시는 제방이 넘칠 것 같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또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 달라는 119 신고 내용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 통제 권한은 도로관리기관인 충북도에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충북도가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청주시 역시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충북도는 청주시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관계자의 말입니다. 청주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침수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인 말이 속을 뒤집습니다. 매뉴얼상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 갑자기 제방이 붕괴되어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도대체 이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동아일보는 경찰과 소방대응도 부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부터 침수 우려 관련 119 신고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는 장소까지 특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하차도까지 특정을 해서 교통을 통제해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출동 인력이 부족하다며 지하차도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다급한 신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소방도 한심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은 신고를 받고 무너지기 직전인 임시제방에 출동을 하고도 청주시 등의 상황만 전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자들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공복으로 존경을 하겠습니까? 책임 공방이 가열되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무조정실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보자, 그렇게 나선 겁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호강의 관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관리 주체가 충북도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재난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다른 행정기관들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청주시는 금강홍수통제소와 소방경찰 그리고 흥덕구로부터 위험을 전달받았습니다. 모든 위험 신호가 청주시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충북도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지 못해 대응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도로를 통제할 권한이 충북도에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총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고 구와 읍면동 단위까지 비상근무자를 편성해 운영했다며 당일에도 오전 2시 15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3단계로 격상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두 면피형으로 하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청주시는 도로법상 해당 도로의 통제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북도에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주시 재난재해 매뉴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침수 및 범람 지역의 주민대표와 통행 제한을 해야 한다. 그러니 청주시가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겁니다. 흥덕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호천 범람 위험을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통보받고 시에 이것을 알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구 관계자는 심지어 흥덕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구청장도 청주시에서 임명을 한다며 별도의 재난 대응 매뉴얼도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솔직히 누가 도로를 통제했으면 어떻습니까? 경찰이든 소방이든 흥덕구든 청주시든 더 나아가서 법적인 권한대로 충북도가 통제를 했든 아니든 말입니다. 누구든
누군가는 나서서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 출입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강홍수 통제소로부터 사고 4시간 전에 이미 위험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 주체인 충북도는 경찰 등의 교통통제 협조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침수가 시작되기 약 1시간 40분 전인 오전 7시 4분경에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경찰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오전 7시 58분에는 궁평 지하차도를 긴급 통제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산사태와 도심 강내면 일대 도로 침수로 이미 인력이 총동원된 상황에서 추가 교통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 도로 통제에 나설 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의 경우 오전 7시 51분경 제방이 유실돼 넘칠 것 같으니 현장에 와서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인근에 오전 8시 3분경에 도착을 해서 26분간이나 머물다가 청주시에 상황을 전달한 뒤로 사고 직전 오전 8시 10분경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소방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청주시에 3번, 흥덕구에 7번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안 받았어. 다른 현장으로 떠난 것으로 한다. 참 기가 막힙니다. 가장 다가본 곳에 있었는데 막상 행정구청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현장을 떠난 겁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18일 어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원래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이고 그리고 이재명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0여일이나 질질 끌다가 어충해서 아주 간단하게 차버린 사안입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는 했지만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당한이라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말하자면 정당한이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조건을 내걸어서 언제든 방탄국회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원내대변인 김한규의 말이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를 의견을 모았다. 당헌 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고 한 명의 반대 의견이 없이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다. 그러면서 한 말은 너무 희극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불체포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체포한 결의 절차에서 우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게 불체포 특권이 포기입니까? 김한규는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로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이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서 당의 결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말씀은 참 복잡한데 솔직히 자기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민주당은 아마 앞으로도 검찰의 영장 청구를 정당하지 않다며 거부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항상 부결 투표에 났을 때는 정당하지 않은 검찰의 영장 청구라고 해왔습니다. 노웅래 때도 이재명 때도 윤관석 때도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파렴치 잡범들을 말입니다. 논란이 일기미를 봤는지 김한규는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다. 국민이 볼 때 특별히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또 이렇습니다. 향후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다. 다른컨대 정말 다른컨대 민주당이 앞으로 자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두고 정당한 청구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에 대항하여 이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던 비명계 중심의 31명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제 민주당을 구할 도덕성을 회복시킬 리더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재명이 사부 리스크 중에 아직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죠. 백현동 사건, 정자동 사건, 그리고 상방울 대부 송금 사건, 이런 사건들이 아주 대표적인 굵직굵직한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GH 합숙소 사건도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수사가 끝나가는 백현동 사건, 이 백현동 사건은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백현동 게이트 로비스트였던 이재명 최측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에게 현금 200억 원을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역까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까지 4단계나 올리는데 200억 원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 중에 절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주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시행자인 정바울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열린 김인섭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김인섭이 백현동 사업 초기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200억 원을 자신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지냐라고 물은 것은 맞느냐, 이런 검찰 질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 김인섭이 50%는 본인, 그리고 나머지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증인에게 말한 것은 맞느냐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200억 중에 절반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 100억은 두 사람에게 간다, 맞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정바울은 김인섭이 지칭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과 정진상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인섭이 직접 두 사람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에서 두 사람밖에 없으며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쳤고 그렇게 들었다. 정바울은 김인섭이 평소 이재명, 정진상과 두터운 신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인섭이 민주당의 말에서 이재명을 성남시장 자리에 앉혔다, 정진상을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이재명 사무실에 취직을 시켜주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섭은 생각보다 거물인 것입니다. 이재명을 민주당에 추천을 해서 성남시장 후보로 만들었고, 그리고 정진상을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을 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김인섭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냐, 이런 검찰의 추가 질문에 그는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김인섭이 정진상은 진상이라고 애칭으로 불렀다, 애칭했다. 이재명은 이름 대신에 이시장 혹은 이청이라고 불렀다. 정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김인섭이 요구한 현금 200억 원 지급 방안을 놓고 정바울과 김인섭 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김인섭은 가능한 한 빨리 현금 200억 원을 받기를 원했는데, 정바울은 현금화는 개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어려우니 주식 배당 혹은 소송을 통한 지급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주식 배당 비율을 놓고 김인섭과 정바울은 처음에 각각 50%, 10%를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김인섭은 50%, 정바울은 10%를 제안했는데 논의 끝에 25%로 합의를 해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정바울 대표는 밝혔습니다. 그는 김인섭이 지분 협의 과정에서 이건 나 혼자 먹는 것 아닌 거 알잖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정진상과 수익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특혜가 엄청나게 중첩이 된 개발 비리 의혹, 이른바 게이트입니다. 토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이 되었고, 그리고 50m 옹벽이 양해가 됐으며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50m 옹벽이 있는 옆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가 됐으며, 그리고 100% 임대주택 조건이 90% 일반 분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3,100억이 넘는 노다지가 개발업자 정바울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인섭이 형식적으로 챙긴 것은 70억인데 과연 그럴까요? 김인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 속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이 돼서 지난 5월 12일 기소가 되었습니다. 정바울은 백인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 조금 복잡합니다. 성남 R&D PFV, 그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성남 R&D PFV는 백인동 사업으로 3,100억 원 이상 분양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정바울은 백인동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여 억 원 중에 480억 원을 페이퍼 컴퍼니를 끼워넣고 공사 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을 해서 사적 사용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2억 원 상당 뒷돈을 수수한 혐의, 말하자면 배임 수재도 있습니다. 특정 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이른바 배임 그리고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바울의 첫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립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직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의 그 불체포 특권 포기 결심을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검찰이 백인동 게이트에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태양광으로 장난질을 친 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모양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그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681건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총 626건 150명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위법 부적정 이 적발사항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824억 원, 5,359건에 이르는 위법 부적정 집행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다 종합을 하면 위법 부적정 사항은 엄청납니다. 총 8,440억 원, 7,626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 발의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참 괜찮은 계산입니다. 이권 카르텔에 몰려갔던 부적절한 돈을 전부 다 환수해서 그 돈으로 이번 수해를 복구하겠다. 자, 조국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딸 조민이 허위 스펙의 공범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딸 조민은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그 논란에 휩싸여 있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나라 검찰은 앞으로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숙명여고 상둥이 자매 다들 아시죠? 그 상둥이 자매들은 미성인자들인데도 재판에 회부해서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민은 이런 부적절한 스펙을 대학원에 낼 때 미성년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성인이었습니다. 자, 김의겸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오송 지하차도 유가족들이 분노를 샀습니다. 참 정치인이, 그것도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
해야 할 말을 그렇게 모르는 걸까요? 아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렇게 모르는 걸까요? 태양광으로 한탕 해먹었던 운동권 카르텔이나 이 조국 김의겸 모두 자신들이 세상에 왔을 때 오늘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이래서 권력은 정직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권력을 잡은 자일수록 자기 생각보다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권력을 잡은 자일수록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